딸아,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수련의 시간을 보냈기에 이토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이냐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신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를 처음 보셨을 때의 상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가방을 놓치실 뻔했고,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직접 부르시기 전까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교환학생 여정을 시작했고, 정확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름은 엘리나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출신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본래 지역대학에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던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이미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BTS의 무대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무대를 처음 마주한 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들의 완벽한 칼군무와 무대를 압도하는 장악력은 경이로웠고, 멤버 개개인의 뚜렷한 개성이 완벽한 팀워크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니의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고, 매일 아침 그녀의 운동 루틴 영상을 시청하며 따라하곤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가사에 담긴 진정성과 심오한 메시지에 더욱 강렬하게 이끌렸습니다. 특히 Love Myself와 같은 곡들을 청취할 때면 마치 제 내면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만 같아 큰 위안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멤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며 성장했는지 알게 되면서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중에서는 도깨비와 이태원 클라스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도깨비에서는 한국의 수려한 풍경과 환상적인 요소가 섬세하게 어우러져 몰입감을 높였고, 공유 배우님의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연기는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주인공의 꺾이지 않는 끈기와 정의감의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하나둘 매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흥미와 호기심이 결국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줄은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을 대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재직 중이시고, 어머니께서는 소규모 도시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집에는 2마리의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 생활했으며, 저는 비교적 여유롭고 느긋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몸 상태만큼은 결코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군것질을 극도로 선호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면 가장 먼저 찾아 헤매는 것은 초콜릿 쿠키나 감자칩이었고,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젤리를 씹거나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시멜로와 땅콩버터가 풍부하게 들어간 달콤한 초콜릿바는 저의 주된 간식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께서는 피자나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주셨는데, 저는 치즈가 흘러넘치는 피자 3조각을 홀로 해치우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에 탄산음료 한 캔은 필수적인 기본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체리 향이 나는 탄산을 좋아했는데,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순간의 쾌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이고 과도한 식습관은
신체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았던 탓에 체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친구들과 공원에서 활발하게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간식을 섭취하며 TV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활동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되었고 건강이나 신체 관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체육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엘리베이터는 친구보다 더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먹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몸이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볼살이 통통해졌다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평소 입던 바지가 너무 꽉 끼어 불편함을 느끼고 불과 몇 개의 계단만 올라도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 것을 자각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심각하게 살이 쪘구나.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부터는 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고 사진을 찍자는 친구들의 제안에는 괜히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둘러댔습니다. 학교에서도 위축된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누군가 제 몸을 쳐다보는 것 같으면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다닐 때 저는 항상 헐렁한 티셔츠와 후드 집업만을 고집했습니다. 몸매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의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어디를 가든 최대한 구석진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점차 내성적으로 변해갔고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행위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칭찬하거나 이야기할 때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도 이 외모 문제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축적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것은 바로 K-팝의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블랙핑크의 무대를 시청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춤사위를 넘어 예술 그 자체였으며 그들의 신체와 발산되는 에너지는 정말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닌 간절한 동경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학교에서 교환학생 선발 공지가 게시되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했지만 운 좋게 선발되었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염려하셨습니다. 엘리나야, 너 한식 잘 못 먹잖아. 거기 가서 어떻게 지낼래? 아버지께서는 지하철 타는 거 무섭지 않겠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던 그 길. 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신기함의 대상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질서정연했고 버스는 매우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면 시끄럽고 연착되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은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내방송도 친절하여 혼자 탑승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처음 맛본 것은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간편해 보여서 선택했는데 막상 먹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삼각형 안에
이렇게 다채로운 맛이 응축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칼로리도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었고, 이후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한식들을 하나씩 용기를 내어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특유의 개운하고 깔끔한 맛에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걷는 양의 증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든 걷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5분에서 10분은 걸어야 했고, 환승을 위해서는 또다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이동을 자가용으로 해결했던 저였기에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그 걷는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폰으로 K-팝을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은 제 일상 속에서 가장 즐겨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몸이 스스로 가벼워지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다리가 붓고 음식을 섭취하기만 하면 배가 불룩하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고 계단을 올라가도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수행하는 루틴을 따라하게 된 것도, 아침에 일찍 기상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신체가 변하면서 정신적인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한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턱선이 아주 미세하게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기숙사 친구가 엘리나야, 너 살 좀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건넸을 때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백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기숙사 식당에서 국, 밥 한 공기,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눈 뜨자마자 냉동 와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나 아예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습관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위장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주로 학교 식당을 이용했는데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저는 한식 쪽으로 점점 더 손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건강해 보여서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미각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고기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이 익숙해지면서 그 특유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에 깊이 매료되었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특별했던 시간은 바로 이동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 혹은 친구들과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항상 일정 거리를 걸어야 했고, 특히 지하철역 내부에서의 이동 거리가 엄청났습니다. 환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한 정거장 정도는 그냥 걸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꾸준히 걷다 보니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것은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친구와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지하철을 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냥 걸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도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걷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K-팝 플레이리스트를 재생시킨 채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예쁜 카페도 발견하고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은 서점도 구경했는데 이상하게 육체적인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리를 주물렀을 때 근육통이 아닌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운동을 하고 나면 몸살을 앓거나 숨이 차오르기만 했는데 한국에서의 활동량은 오히려 저를 가볍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체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미국 음식이 간절히 그리울 때도 있었고 피자 한 판을 혼자 전부 먹고 나서 심하게 후회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오히려 제게 강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차 강해졌고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도 조금씩 형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을 보며 시작된 변화였지만 점차 저는 타인이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블랙핑크 제니처럼 되고 싶다는 외적인 동기였지만 나중에는 건강한 내가 가장 멋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K-팝 댄스를 틀어놓고 따라했고 유튜브에서 뉴진스 댄스 챌린지를 찾아서 매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다리만 바쁘게 움직이던 제 몸이 점차적으로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의 변화는 점점 더 명확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졌고 발표를 할 때도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제가 웃는 모습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주문해 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친구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억압되어 막혀있던 감정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을 초월하여 저를 나다운 존재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저는 과거에 저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이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갈 무렵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나야, 이제 슬슬 돌아올 때 되지 않았니? 학교 등록금도 다시 내야 하고 할머니도 너를 보고 싶어 하셔. 그 목소리 속에는 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였을 수도 있고 아직 이곳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서로 말끝을 흐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자. 네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로 무슨 말을 간절히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낯선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활동적인 삶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난관을 스스로 극복하며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어머니의 말씀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엘리나야,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너의 집은 바로 여기란다. 네 방도 그대로 있고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도 해놓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미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은 단순한 여행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리듬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의도적으로 혼자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거나 익선동의 고즈넉한 골목을 걷고 동네의 작은 서점에 들러 책을 뒤적이는 그런 소소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선사하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행복감은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제가 변화한 이 모습을 가족들이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이 빠졌다는 말에는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면서도 지금의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 변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한국 이야기. 친구들의 적극적인 응원도 있었고 저는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곳이 제 삶에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대회 당일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엘리나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이곳 한국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중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역사를 고백하는 순간이었고 마음속의 진심을 만천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동시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학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차적으로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고 싶어. 지금 내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걸 느껴.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좋았니? 네가 그런 간절한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대화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진실된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최소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깊이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절대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더 나은 나를 위한 정당한 길이라고.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 밤마다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의 활기찬 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해주는 편의점 직원 아저씨까지.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모든 풍경과 소리가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놀랄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지하철 노선도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위치에 있었고, 편의점에선 제가 자주 찾는 김밥 종류를 직원이 먼저 말해줄 만큼 친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한국어로 물건의 위치를 묻고 음식점에서 반찬 리필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결 같기도 했고 또 하나의 인생을 살아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일부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순대를 맛보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혼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셀카조차 어색했던 제가 이제는 셀프 타이머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곧 다가올 이별 준비도 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환학생들이었기에 각자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말에는 6명이 함께 서울 근교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복잡한 일정 때문에 다 함께 움직이기가 어려웠지만 이별을 앞두고서는 그 어떤 이유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래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파도가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이름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그 순간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대답은 드리지 못했지만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곳에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변화가 단지 한국이라는 낯선 타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제 삶 전체에 진정한 의미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의 일환으로 저는 제가 자주 찾던 조용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먹었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으며 어떤 사색에 잠겼는지와 같은 기록들이 축적되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과거보다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만들어낸 능동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돌아갈게요. 하지만 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것을 제 삶에 영원히 녹여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엘리나야. 엄마도 이제 네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재회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아,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고생을 한 거니?
그 말씀 속에는 놀라움과 깊은 감동,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전보다 날씬해진 제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눈빛 자체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귀국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부모님과 함께 집밥을 먹고 가족 고양이들과 다시 친밀해지고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해서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한국에서 살던 기숙사방 창문으로 들어오던 그 포근했던 햇살,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던 청량한 공기, 작은 편의점 앞에서 나누던 짧은 인사까지 매 순간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앉아 서울의 거리를 담은 영상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이 가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제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정착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엘리나야, 너 이미 한국에서 1년이나 머물렀잖아.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삶의 방식이 저한테 너무나 잘 맞았고 거기서 진짜 저 자신을 찾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국으로 여행 가요. 제가 얼마나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망설이시던 부모님도 결국 저의 간절함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제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광활한 로비, 환하게 웃는 안내원들, 질서정연한 택시줄. 부모님은 첫인상부터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반응이셨습니다. 첫날은 서울 도심 근교의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조금 벗어나니 시원한 공기와 푸른 산들이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졌고 부모님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농촌 체험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제철 채소를 수확하여 점심 식사를 만들어 먹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추를 따시며 이렇게 싱싱한 걸 바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땀을 흘리시며 호미를 들고 계신 모습이 꽤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직접 한국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해방촌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골목과 가파른 언덕길 사이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예술 공간이 숨어 있는 그곳은 일반적인 관광지라기보다 누군가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정겨운 동네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벽화가 그려진 골목을 걸으시다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기 참 이상한 곳이네. 낡았는데 따뜻하고 조용한데 활기가 넘쳐. 우리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야. 셋째 날에는 특별히 동해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알려진 해운대나 제주도가 아니라 동해안의 삼척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투박한 방파제와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기상하여 어부들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을 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 위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이런 경험은 내 평생 처음이야 하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만든 얼큰한 매운탕을 선착장에서 먹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게 진짜 사치야.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있다고 느껴져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색다른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며 부모님은 점차적으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여행은 관광지 중심이 아닌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참 특별하구나.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건강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타워에 다시 올라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닌 부모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엘리나야, 네가 왜 그토록 한국을 좋아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겠구나. 우리는 이제 너를 이해해. 너 여기서 더 살아보고 싶다며. 그래, 우리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여기에 집 하나 구해서 가끔씩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열리는 듯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의 선택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설득하고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온전히 이해해 준 가족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와 함께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부모님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욱 자주 갖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익숙하고 반가운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일상을 힘차게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그리움이 아닌 더 깊어진 사랑과 확신으로 한국을 온전히 살아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곳을 향해 과감하게 한 발짝 전진해 보세요. 인생은 특정한 한 국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